네,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잇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선택해서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건선과 건조한 피부 또는 지루성 피부염의 차이와 치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 환자의 피부가 건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건선 피부는 건선 그 병변부, 염증이 있는 부위는 건조해져요. 그건 건선만의 특징이 아니라 염증이 생기면 우리 피부가 정상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부로부터 균이나 나쁜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피부의 가장 기본 역할이에요. 그런데 뭔가 피부가 안 좋아지면 그런 역할을 잘 못해서 외부에서 안 좋은 게 잘 들어오고 물이 잘 빠져나가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보습제를 바르고 하면 건선도 좋아지는데, 건조한 거가 1차적인 원인이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건조한 피부는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오늘은 아토피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소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아토피 내용은 아니지만, 태어난 지 3일, 태어난 지 일주일의 아이 피부의 수분 손실, 피부가 안 좋은 거를 측정하면 1년 뒤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건조한 게 이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인데, 건선은 원래 피부가 건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지루 피부염이라는 거는, 지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기름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약간 또 재밌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부위는 기름이 많고 어떤 부위는 기름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 보통은 아이가 거꾸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름 보호막이 그 자궁벽에 이렇게 접촉하는 부위에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샘이 어디에 많냐면 T존, 여기 앞에 딱 우리 문지르는데, 그 다음에 두피, 그 다음에 앞 가슴, 등, 거기까지만 기름샘이 발달해 있고 하체에는 별로 우리 몸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건조하면은 다리가 제일 먼저 가렵고 이런 데가 옆이 더 가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겠죠. 그래서 지루 피부염이라는 것은 두피나 이렇게 얼굴에 기름이 많은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게 왜 생기는지를 잘 모르는데, 스트레스 받아도 심해지고 건조해도 심해지고 특정 파킨슨병이나 특정 약물 먹어서 심해지는데, 건선이랑은 달라요. 건선은 전신에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건선 환자분들이 처음에 시작되는 부위가 두피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말에 의미는 나는 건선인데 지루 피부염으로 처음에 진단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루 피부염은 스테로이드라는 약과 옛날에 디조랄 같은 약 많이 샴푸로 썼잖아요. 그 곰팡이를 줄여주는 샴푸거든요. 곰팡이를 줄여주면 지루 피부염이 좋아져요. 그런데 치료가 잘 안 되겠죠, 건선 환자들은.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지루 피부염 환자, 이상하게 나는 두피가 다른 데는 좀 이런데 지루 피부염이 있는 특징적인 모양이 아닌데 두피가 자꾸만 이상하게 안 낫는다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도 건선을 의심해요. 그런데 다른 부위에 건선이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죠. 지루 피부염은 아까 말했듯이 상체 위에만 생길 거 아니에요. 다리에는 생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있으면 지루 피부염이 전혀 아니니까 지루 피부염은 배제를 하고 건선을 의심해야 되고, 또는 그렇지만 지루 피부염이라고 하는 병들 중에 많은 게 염색약에 의한 접촉 피부염 아니면은 아토피 피부염,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좀 무서워하시고 싫어하실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정확한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피부의 변화 모습, 아토피 피부염도 변해 있고 접촉 피부염도 변해 있는데, 건선은 조직 검사해 보면 이상하게 다른 거와 차이가 있는 소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확진을 해요. 그래서 두피에 염증이 심한 분들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요. 아주 조금 띄어서. 우리 위 내시경에서 이렇게 조금 띄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인지 뭐 안 좋은 거 보잖아요. 건선도 조금 띄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루 피부염이 있는데 잘 낫지 않고 있다. 그러면 꼭 우선 보셔야 되는 거는 다른 부위에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사진처럼 경계가 명확한 건선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랑, 또 하나는 내가 염색하면 심해지는지 다른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면 내가 건선일 가능성이 있는지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건선 환자들이 가장 그 헷갈려하고 그 오진 받는 질환이 어떤 거예요? 지루 피부염인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인데 사실은 진료 볼 때 의사 저희가 설명을 잘 진단명을 안 알려드리고 약 바르세요. 습진입니다. 아니면 피부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명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은 피부병들이 다 빨갛죠. 대부분의 피부병들이 다 빨갛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에요. 피부염이라고 보통 붙여요. 피부염은 동의어로 습진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습진이라고 보통 의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각각의 진단명이 다르잖아요.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아토피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습진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고요. 특정 물질이 닿아서 생긴 거를 접촉 피부염.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헛갈리는 병들이 빨갛게 보일 테니까 습진 질환, 피부염이 생기는 질환과 헛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손발톱에 있는 경우는 무좀, 이거 헛갈리는 경우가 많고, 농포가 생기는 경우에는 한포진, 무좀, 그런 식으로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좀 헛갈리는 병들이 있어요. 좀 어쨌든 처음 진단에서 뭐 헷갈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접촉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는다 하면 한 번쯤은 좀 건선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배우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경계가 명확하게 그런 특징적인 건선의 병변이 있는 게 중요하죠. 네. 건선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완치는 안 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와스라고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건선이 생기는 가족과 건선이 생기지 않는 아주 많은 수의 일반인을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 기법이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찾은 한 3종류의 카테고리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염증, 면역세포와 관련된 유전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질세포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 세균 감염과 연관된 그런 감염과 연관된 그런 크게 카테고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멘델의 유전 법칙처럼 무슨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상염색체 우성, 상염색체 열성 그런 식으로 몇 %의 확률로 유전이 되는 그런 병이 아니라 다인자성, 여러 개의 인자가 관여하는 병이라고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한국인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건선의 특징이 있는데, 조기 발병, 다른 분들보다 빨리 생겨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선 환자들이 그 가족에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물방울 모양의 건선이 잘 생겨요. 뭐 그런 특징적인 유전자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 이외에 뭔가 저희가 환자분을 볼 때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계시니까 무슨 음식을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독감기 걸리고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유전자형은 사실은 우리 몸에 안테나 같은 거거든요. 내가 안테나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뭔가 그 안테나랑 그 자극, 세균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증식을 하고 막 활동하도록 신호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 있는 분들이 내가 특정 자극이 왔을 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생활습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만성 아니면 굉장히 심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있으면서 증상이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건선은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고 다인자성 유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예를 들면 건선 환자끼리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가 사실은 애매하죠. 만약에 유전병이라면 원래
우리가 같은 아주 가까운 가족끼리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잘 생기니까 우리가 근친간이면 결혼을 잘 안 했던 게 우리의 경험적으로 알았던 인류가 알았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건선한 자들끼리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건선의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몇 % 올라갑니다. 이게 무조건 생깁니다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런 건선에 심한 걸 가지고 있을수록 좀 더 잘 생기긴 하는데 예를 들면 성격이 우울한 사람은 이렇게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 목소리도 사실은 전혀 우리 아이한테 다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유전자에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선 하나 가지고 다른 좋은 게 많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 인품, 다른 가진 것.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뭐 어떤 그런 걸 선택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런 위험도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다른 거를 뭐 내가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하는 게 더 치료가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아까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목감 피부에 건선이 발병하는 사례들이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많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세균에 감염되는 것과 또 그걸로 인해서 건선이 발병되는 그런 이유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세균이 아니라 연쇄구균, 연쇄라는 게 한자죠. 그냥 사슬이죠. 사슬 모양 세균이 피부에 존재하는 두 번째로 흔한 세균이에요. 가장 흔한 것은 포도상구균이고요. 그래서 연쇄구균이 세균의 어떤 분자 구조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유전자, 안테나라고 하는 거가 서로 굉장히 잘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균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 이런 건선의 발병이 높은 건데 건선은 아까 다 인자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발병돼서 오시는 분들의 아주 많은 수가 물방울 모양 세균으로 오시는 분의 많은 수가 목감기, 편도성 감염으로 잘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선 환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최신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해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장내 세균총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 건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연구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마이크로비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장내에 있는 세균의 종류를 옛날에는 좀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분류가 잘 안 되고 어떤 세균이 자라는지를 검출하기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장내 세균을 분석을 해서 장내 세균의 변화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고 안 하고를 연구하는 학문의 트렌드가 있어요. 건선보다는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예를 들면 우리 유산균이요. 유산균을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진다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실제로 항생제를 많이 쓰면 우리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면서 설사를 하거나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선 환자에서도 혹시 장내 미생균 총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를 들면 건선 환자의 미생물, 마이크로비옴이라고 하는 미생물군과 건선이 없는 사람들의 미생물군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 5년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처음 시작되는 연구 분야다 보니까 처음에 발표한 사람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정립이 되지를 않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텐데 예를 들면 건선 치료제 중에 특정 염증 물질을 차단하는 치료를 하면은 뭔가 결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뭐 다른 세균이나 곰팡이가 또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선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뭐 세균이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그런 거를 뭔가 컨트롤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거나 밸런스가 깨지면은 건선이 심해진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원인에 의한 원인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건선으로 인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는데 변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이네요. 어느 정도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치료의 분야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분들은 된장 많이 먹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많이 먹었을 때 유산균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면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다른 나라 분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를 해서 만약에 실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나 생활 습관 중에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전 국민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긴 게 서양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선 유병률은 어때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예, 그래서 유병률이라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 뭐 어느 순간을 측정했을 때 순간적인 유병률일 수도 있고요. 어느 기간의 유병률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나이에 따른 그런 걸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병률이 좀 약간 낮은 편이긴 한데 예를 들면 북극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햇볕을 덜 보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햇볕을 덜 보니까 햇볕에 의한 면역 염증 가라앉히는 작용이 부족해서 저쪽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건선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남쪽 지방 적도로 가까울수록 건선이 심하지 않고 별로 없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것도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 분들보다 심하지 않은 건 유병률이 좀 적은 건 맞고요. 또 하나는 판상건선, 아까 널쩍한 판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생겨요. 정말로.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소판상건선이라고 아주 작은 게 여러 개가 생겨요. 그것도 약간 우리나라 동양인들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건선 환자들이 조금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나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5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년간의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건선으로 진료본 사람들의 통계를 봤더니 한 4, 5년 전에 그 1년간 진료를 본 분이 한 16만 3천 명인데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점점점 늘어나면 온 국민이 다 건선이 되느냐 그건 아닐 거고 건선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고 관심이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병원 이용률이 올라가는 거랑 또 하나는 건선의 진단이 좀 더 정확해졌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전엔 건선이라고 치료를 안 하다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극이나 뭐 환경 호르몬이나 그런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쉽게 안 가라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건선뿐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건선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악화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곰팡이가 피부에 있는 곰팡이를 의심하는 건지 아니면 저쪽 구석, 방 구석, 욕조에 있는 곰팡이를 말씀하시는 걸지 모르겠지만 곰팡이가 정상적인 곰팡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피부는 우리 육안으로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세균과 곰팡이가 내 피부에 정상적으로 사는 게 엄마, 아빠, 사람에서 옮겨와요. 그게 평생 동안 건강한 정상 세균총, 곰팡이, 진균총으로 평생을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공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선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특정 세균과 바이러스나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하는 거가 잘못돼서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피부에 있는 곰팡이가 늘어나면은 심해지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늘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피부 진균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무좀 같은 거야. 무좀이랑 우선은 건선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거 말고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 캔디다가 늘어나는 거랑 건선이랑 상관은 없고요. 또 하나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또 다른 곰팡이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건선 환자들 보면 이렇게 두피가 잘 안 나와서 니조랄 같은 그 항진균제 샴푸를 쓰면 좀 좋아질 거라고 해서 그걸 쓰긴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치료약이 없으니까 썼던 거지 요즘 나오는 치료를 하면 또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줄여줌으로써 얻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곰팡이균과는 뭐 큰 관계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게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가장 효과가 있는 건선 치료는 무엇인가요? 네, 광선 또 주사 치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예,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에 그 측정,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체표 면적이 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삶의 질을, 예를 들면 너무 비싼 약은 내 가게에 부담을 끼치니까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렇게 좋은 치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기준은 약값이랑 상관은 없고 우선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기준으로 나라에서 우선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효과는 처음보다 90% 이상 좋아지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기존에 먹는 약, 광선치료 바르는 약은 90%까지 도달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10% 미만인데 최근에 나오는 주사 치료제들은 처음보다 90%다 좋아지는 정도의 비율이 한 70%, 80%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주사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주사를 우리나라에서 빨리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특허의 문제가 있고 그게 특허가 풀리는데 보통 10년,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특허가 풀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말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또는 바이오 벤처에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라는 걸 만들어서 비교적 효과가 동등하면서 비슷한 약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좋은데 효과가 비슷하고 그런데 이미 그때는 더 좋은 약들이 이미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 항상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약을 이제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 혜택을 보겠죠. 근데 이제 그럼 주사를 어디서 맞냐인데 그 개인 병원에서 맞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워낙 고가인데 그거를 개인 병원에서 관리하려면 그 개인 병원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그 의사분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게 변질이 되면 그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큰 병원에 가셔야지만 아마 주사를 맞을 가능성이 많으시고 광선 치료는 개인 병원에서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건선학회라는 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우리 나라에 광선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지도로 이렇게 내가 클릭하면 내가 분당구에 사신다. 그리고 분당구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피부과가 나오면서 자외선 치료기기가 있는지 엑스머 레이저가 있는지 다 검색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거를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건선학회라는 것을 네이버나 다원 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또는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은 거기 일반에 로그인 안 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대한건선학회에 들어가시면 도움될 것 같네요. 그러면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급 정도로 큰 병원에서만 조금 맞을 수 있다는 비례를 하면 될까요? 아까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 게 이게 이런 점수를 체크하고 보험 기준을 맞추고 결핵이 있으면 결핵도 치료해야 되는 거를 개인병원 선생님들 중에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의뢰를 저희 병원에 하시면은 저희가 주사는 저희가 놔드리고요. 평소에 병원에 이용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예약 힘들고 가면 설명도 많이 잘 안 해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사소한 그런 피부병이나 그런 거는 또 원래 다니시는 병원 가셔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로 의뢰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주사는 병원에서 맞으실 수 있지만 또 개인 병원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청중들한테 조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그 김도훈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여기. 금년도 16세에 되는 남학생입니다. 손자가. 근데 가끔 비염 증세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서 몸이 조금 등이 빨간 점이 나타나가지고 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니까 홍피성 건성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가까운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얘가 좀 가려우니까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우니까 학교 가기 전에 또 잠자기 전에 날마다 한 3년 동안을 온수 샤워를 해요. 그래야만 기분이 나아가지고 학교도 갔다 오고 잠을 잘 수 있다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저라도 자꾸 말리고 그러는데 부모님 듣기에는 이 너무나 따뜻한 물로 매일 샤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정생활에 좀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오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진료를 볼 때 이런 고민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건선이라는 걸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모든 병이 건선으로 보이고 병원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은 다른 병인데 제가 아까 뭐 짧은 시간이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토피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쪽으로 특화된 면역세포가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요. 건선은 알레르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면역세포가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아토피가 있는 집안에서는 건선이 잘 안 생기세요. 건선이 있는 잘생기는 분들은 또 아토피가 잘 안 생기세요. 그렇지만 동양인에서는, 서양인에서는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동양인에서는 이상하게 아토피의 증상과 건선이 약간 중첩돼서 나타나는 환자들이 특이하게 많은 게 아시아인의 특징이긴 한데 원래 건선이라는 병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역세포 T림프구라고 하는 거랑 전혀 별개의 면역세포가 작용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비염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비염은 알레르기 질환이거든요. 알레르기 질환은 건선이 생기지가 잘 않아요. 그리고 건조하지도 아까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는 가려운 거를 더 심하게 만들고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거예요. 가렵다고, 다른 말 말씀 죄송한데 가렵다고 하는 거는 우리 뇌의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 척추 손상을 받으신 분들은 가려움증을 안타깝지만 다리가 이렇게 막 뭐 벌레 물려도 가려움을 못 느끼세요. 신경이 전달되는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하면 더 가렵고요. 차갑게 하면 덜 가려워요. 근데 온수로 자꾸만 모욕하면 더 가려운데 가끔 가다가 그러면 더 가려운데 왜 뜨거운 물로 하면 시원하게 느끼냐면 아주 강한 자극을 주면 가려운 게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긁으면 우리 효자 손으로 긁으면 가려운 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어떤 자극을 줬기 때문에 내가 뇌에서 가려움증을 잠깐 착각해서 못 느낀 건데 긁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상처가 나니까 더 가려운 게 나중에 더 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목욕을 뜨거운 물 하지 마시고요. 온수를 꺼버리세요. 그러면 온수로 샤워를 못하면 온도를 집안 온도를 22도, 21도 아래로 낮추시면은 잘 때 서늘하게 하면은 가려운 게 줄어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감사합니다. 건선 안정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트레이드 처음에 저 엔티베토벌 인지지도 써봤고요. 지금 노모베이터 하고요. 다이버네트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D3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이버네트는. 맞습니다. 예, 그건 장기간 써도 괜찮은지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오늘은 바르는 약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드리고 먹는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집중을 하기도 힘드시고 그러셔서 제가 죄송하지만 설명을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건선 환자분들도 있고 건선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이게 무슨 약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선 환자들은 방금 말한 상품명의 약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약한 약을 바르지만 효과가 부족하니까 점점 강하게 가서 마지막 바르는 약이 더모베이트라고 하는 가장 강한 성분의 스테로이드고요. 다이버베트라고 하는 특정 상품 얘기를 죄송하지만 그거는 스테로이드랑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 유도체가 일정한 양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 약인데 오래 쓰면은 피부가 얇아지는데 그게 오래 쓰는 그 간격 내가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세 달 쓰면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를
띄엄띄엄 한 부위를 오래 바르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바르게 된다면 그 약이 반감기가 있어서 피부에 남아서 없어지는 시간은 며칠 안 가요. 그게 한 2, 3일 지나면 약이 없어져요. 반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곳에만 오래 바르지 않으면 약물의 부작용은 상관없고요. 그런 부작용은 아까 말했듯이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이에요. 비타민 D는 오래 발라도 부작용은 없고요. 햇볕을 보면 거기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서 얼굴 부위는 원래 비타민 D를 바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 때는 좋아질 때까지 바르시는 건 맞는데 계속 바르는데도 안 좋아지면 사실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하시고요. 만약에 발라서 금방 좋아지면은 요즘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치료하듯이 다 좋아진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유지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부작용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바르면 약이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작용 없이 계속 이걸 억제하면은 내가 매일 바르면 하루에 2번씩 30일 바르면 60회를 바르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르면 1년에 54번만 바르면 되거든요. 훨씬 경제적이고 부작용도 없고요. 그런 연구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바르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들인데요. 양방도 하고 한방도 저 병원에 갔다가 한방 약도 먹는데 그저 지치면 멈추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그런 방식이 좋은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치료하면 좋아지는데 네. 또 재발하고요. 그건 어떤 치료가 좋냐는 어떻게 보면 치료의 선택의 질문 같으세요. 최근에 나온 그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부작용이 사실은 있는 약물을 오래 쓰는 거를 저희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메토트레이트 같은 약은 누적 용량이 3.5g 정도 되면은 간의 조직 검사를 권했거든요. 간 조직 검사는 실제 간을 떼어내는 검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검사. 그래서 약을 오래 먹는 게 환자분들도 부담, 또 그런 걸 처방하려고 하는 의사도 부담. 사이클로스포린도 오래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콩팥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래 먹는 분들 보면 이제 그만 드셔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약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좋아지니까요. 아마 그런 것도 한약도 분명히 약을 먹어서 좋아진다면 약리 작용 때문에 좋아질 텐데 그게 내 몸에서 어떤 분해되는 과정, 뭔가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주로 저희가 어떤 게 좋냐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최근에 나오는 치료는 좀 더 강력하고 오래가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사실은 치료의 어떤 큰 흐름이에요. 우리 암 환자들도 요즘에는 전이가 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암이 뇌로 전이가 됐는데 지금 아직도 한참 전에 나온 뉴스인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선택적으로 표적 치료라는 걸 하게 됐어요. 건선도 이제 표적 치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가장 좋은 치료 자체는 표적 치료. 딱 건선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좋은 치료가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혜택을 지금 나라에서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치료를 다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나라에서 보조를 해줬을 때 건강상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의원에서 오랫동안 치료한 다음에 나는 충분히 치료했으니까 주사를 맞겠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떤 약이냐면 메토트레이트랑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광선치료 이 세 가지만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가 표준 치료라는 거를 참고 삼아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그 기존의 어떤 치료를 한 3개월 이상 받아야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혜택을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부과 전문의한테 정확한 검사하고 진단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 20년 전부터 편상건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3년 전에 그 생화학 제제를 맞기 시작해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좋아졌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인설이 조금 생기고 해가지고 이거 계속 맞아야 될 건지 궁금증도 있고 그걸 제가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화학계 애들 맞아서 그 완화가 된 것인지 또 같이 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화가 된 건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이런 생물학적 제재 같은 거를 경험을 해본 선진국의 의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도 처음 시작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요. 약을 쓰면 금방 좋아졌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약 끊으면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다시. 그랬더니 그분들의 말은 이거는 끊으면 재발할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럼 항상 맞으란 거야?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절하게 끊으면 재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생물학적 제재 같은 거에 썼을 때 반응이 굉장히 빨리 좋아졌던 분들은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하는 기율이 좀 낮으세요. 그리고 끊을 때 바로 끊지 말고요. 이 약물의 반감기가 있어서 어떤 주사는 한 달에 한 번 맞고 어떤 주사는 두 달에 한 번 맞고 어떤 세 달에 어떤 건 2주에 한 번 맞고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서 맞는 주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면 그 약물을 맞는 주기를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 안 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상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냐면 지금처럼 좋아져서 끊었는데 다시 생길 때 다시 맞으면 원래의 효과가 유지되나 안 유지되나를 사실은 이미 임상 연구를 되게 많이 했죠. 그러면 효과가 조금이 유지됐던 분들은 다시 한참 동안 지나서 다시 맞았을 때 효과가 유지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한 3년 전에 맞기 시작하셔서 1, 2년 만에 다 좋아지신 상태에서 끊으셨다가 한참 동안 증상이 없으셨는데 또 올라오신다. 그럼 다시 쓰면 우선은 효과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우선 많으시고요. 그거를 이제 끊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천천히 끊거나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끊으시면 되고 평생 쓸 일 증상이 없으면 사실 언젠가 끊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로 고혈압 당뇨가 좋아진 이유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좋아졌냐는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혈압과 당뇨에 실제 혈압 당뇨가 생기는 우리 기전이 있잖아요. 이 염증 생기는 거는 아주 간접적인 기전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사 맞았다고 그게 좋아진 건 아니라 내과 선생님께서 치료를 잘 해주셔서 아마 좋아지셨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그 피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딸이 지인한테 들었다고 그 사회소금을 구입을 해서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그걸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지 사회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여쭤보죠. 사회에서 떠온 게 사회소금이겠죠. 그래서 아마 값도 비쌀 테고요. 그럼 왜 사회소금을 쓰면 왜 좋아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삼투압 때문에 진물이 나는 상처에 이렇게 삼투압의 영향으로 물을 빨아들이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진정작용이 있었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의학의 수준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발전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사회소금은 옛날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게 옛날 사회소금으로 치료했을 때 효능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좋은 치료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